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만사 송준호입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온 국민의 눈길이 쏠렸습니다. 우리 부산 경남 지역과 직접 연관된 몇 가지 언급도 있었는데 저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는 내용을 손꼽고 싶습니다. 사실 서울 중심의 잣대인 예비 타당성 조사의 칼날은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더욱 벌어지게 하는 부익부, 빈익빈의 잣대로도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당장 서부 경남 고속철 사업이 떠오릅니다만 부산시와 경남도는 앞으로 많은 고민을 더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첫 순서 PK 정치 토크 경남 정치 현안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네, 부산 경남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현안을 요모조모 뜯어보는 PK 정치 토크 오늘은 우리 경남 편입니다. 경남 정치권의 소식을 가지고 이야기 나눌 두 분 모셨습니다.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 그리고 하기남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오늘 하루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부산 경남과 관련되는 직접적으로 부산 경남을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관련된 이야기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대통령님이 이번 신년 기자회견이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 했다고 보고 특별히 지금 이제 서민 경제가 되게 어렵잖아요. 무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알고 있다. 이렇게 또 바로 잡아나가 보겠다 얘기하는 것도 적절히 필요했고 또 우리 부산 경남으로 놓고 본다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직접 언급해 주셨다. 어떤 부분이었죠? 이제 예를 들면 스마트 공장 같은 거 있잖아요. 김경수 지사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공장 이거를 약 지금 한 300여 개에 불과한 걸 2020년도까지 약 3만 개까지 늘려서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김경수 지사가 얘기하는 거와 거의 일맥상통하거든요. 더 힘을 실어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또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중에는 우리가 이제 성장의 모멘텀을 남북 경협의 돌파구로 찾는다고 하면서 우리 각 지자체에 비축되어 있는 이 여러 가지 기금들이나 돈이 그곳에서 활용돼 쓰여질 수 있고 그것이 경제 활성화하는데 활로를 찾아보겠다고 하면서 언급한 게 경남의 통일 딸기를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김경수 지사의 의중이 반영이 됐는지 김경수 지사를 좀 도와주겠다고 한 건지 어쨌든 우리 경남에게는 대통령께서 좀 힘을 실어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굉장히 흡족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경남이 힘 실어주는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게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말의 성찬인 측면이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지금 현안, 대통령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는 것이 대통령이 경제를 잘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지지율이 높았던 게 아니거든요. 이전과는 좀 다르지 않겠나 그랬는데 이전과는 별반 다르지 않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이 자꾸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1월 10일에 했던 2018년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오늘 기자회견도 그렇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이. 근데 지금 오늘 경제 현안은 아닙니다만 지금 진재민, 김태호 사건에 대해서 보여준 인식도 그렇고 상당히 심각한 지금 문제인데 경제만 하더라도 지금 소득이 우리가 3만 불을 넘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대기업들이 크게 잘해서 그랬던 측면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스스로 만든 경제 환경은 기업들이 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이라고들 하거든요. 갑자기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또 잘 나가던 원전 산업을 갑자기 탈원전한다고 해서 스톱시켜 놓은 거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됐는데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항상 모든 대통령이 다 좋은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고 또 올해 시작했으니까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좋은 결과를 내야겠죠. 또 하나는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있어야 대북 제재도 풀어질 것이고 그래서 북한이 올해는 좀 더 실질적 비핵화 진전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문한 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켜보겠다. 그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부산 경남 지역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예년과 같지 않고 지금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온 게 우리 4.3 보궐선거인데 지금 우리 경남 지역에 두 개 지금 자리가 통영구선 그렇죠 남아 있죠. 지난 화요일이었죠. 민주당에서 우리 신년 할애회 있었다는데 주로 이야기 많이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고 우선 저희가 이제 신년 할애를 제가 한 15년 정도 이렇게 쭉
해왔는데 네네. 우리가 이런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불과 작년 신년 할애 때는 국회의원 몇 명은 있어도 지자체장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제 올해 신년회 때는 우리가 도지사, 네. 도의회 의장, 창원시장, 김해시장, 양산시장, 그리고 거제시장, 네. 남해 군수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장 군수가 있었나 그리고 당원들도 꽉 메우고 야 상전벽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죠. 그러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좀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측면에서요? 벽두에 김종호 의원이 공항에서 이제 약간 구설수가 좀 있었고 김종호 의원이 이제 공개적으로 당원들에게 사과하고 또 앞으로도 잘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서영수 국회의원이 지금 현재 우리 경제가 아주 심각하다. 바닥 민심은 정말 어렵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네. 만약 우리가 지금 좋았다고 성취감에 있을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도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는데 우리가 정말 긴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크게 화를 볼 것이다라고 긴장감을 주는 그런 타임이었습니다. 당장 뭐 4월 3일 지방선거는 그렇죠. 반드시 예. 이겨야 된다. 뭐 이런 필승 그래서 다짐 결의대회 이런 느낌이었어요. 필승 다짐을 하는데 네. 지금처럼 해서 이길 수 없으니 바짝 엎드려서 더 우리가 발전시키게 같이 노력하자 그런 결의대회였죠. 어떻게 보면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번 보궐선거가 수성의 싸움이란 말이죠.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당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특히 성산은 이제 우리 창원 경제, 경남 경제의 한 중심축입니다. 여기 보면은 대기업들이 다 있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여기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LG전자, 뭐 큰 기업 하나하니 뭐 대부분 우리 기계 산업의 중심이 다 있습니다. 네. 이게 이 산업들 조선산업도 연관돼 있고 다 지금 정책의 직격탄을 맞고 있거든요. 하나는 뭐 국제 여건이 나빴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특히 원전 산업 같은 경우는 최근 정부의 지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직격탄을 또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산중공업과 300여 협력업체가 모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상남동에 가보면 경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추운 겨울, 경제의 추운 겨울, IMF 때도 없던 추운 겨울을 이제 어떻게 따뜻한 봄으로 키워낼 것이냐. 과연 네. 자유한국당이 이제 그런 희망을 줄 것이냐. 여기에 성패가 걸려 있는데 일단은 뭐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항상 모든 선거는 해봐야 되는 것이고 네. 또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재정비가 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려운 싸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렵지만 해볼 만한 싸움입니까? 그렇죠. 네. 또 반드시 이겨야 되고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예. 통영고성 참 창원성상 아마 경남에 이런 경우가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여야 모두에게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다는 두 분 말씀이셨고 한번 지난 총선, 대선, 지방선거 자료를 한번 봤었는데 우선 지난 총선 국회의원 한번 저게 나옵니다. 18대, 19대, 20대. 저게 18대는 권영길 의원이 당선이 됐고 19대는 또 새누리당이 가져갔네요. 지금의 자유한국당이죠. 그때 분열돼 있었으니까 진보가 분열돼 있어서 어떻게 반사이익을 노렸다는 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20대는 그러면 또 고 노회찬 의원이 또 정의당이 가져갔단 말이죠. 노회찬 의원이 워낙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높고 지명도가 높으니까. 저 때는 진보가 그러면 민주당이 지금 후보를 안 냈단 말이죠. 20대는. 예. 그러면 진보가 정의당에게 표를 몰아준 셈이네요. 19대 대통령 선거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경남 평균이 홍준표 후보가 0.5% 정도 높았는데 창원 성산은 문재인 후보가 거꾸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지방선거 지난해 한번 보겠습니다. 경남 평균이 김경수 후보가 한 10% 정도 높았는데 창원 성산은 더블 스코어. 거의 압도적으로 높았네요. 어떻습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창원 성산의 어떤 지역구의 정치적 성향 이런 것도 볼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성산구. 네. 아까 우리가 그 성산구 국회의원 특히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보았겠지만 네. 노회찬 의원이 단일화돼 있을 때는 그분이 갖고 있는 정책 지명도도 있지만 허성무 후보가 그때 지금 시작하는 허성무 후보가 그때 노회찬 후보에게 몰아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앞번 선거를 놓고 보면은 진보신당하고 민주노동당하고 단일화 안 되니까 결국 한국당이 넘어간 거거든요. 예, 강기훈 후보. 여기서 이 성산구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한국당이 50%를 넘지는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은 진보 쪽에서는 단일화하게 되면은 대부분 보면 이긴다. 이 두 가지의 변수와 어떤 상수가 이 교차점에서 어떻게 후보들이 또 정당이 취하느냐 여기에 따라 저는 결과가 달라지라고 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19대 구도냐, 20대 구도냐, 이렇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런 상황이군요. 한편으로 그런데 굉장히 정치의식이 높은, 한편은 이제
근데 진보 진영은 민주노총의 아성이라고 했는데 또 대졸자들이 많고 그래도 이 창원 지역에서는 꽤 그 소득 수준이 높은 이 아파트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치 의식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차이점이 있다면 한국당에 50%못 넘는 점은 거의 비슷한데 진보 또는 민주계열 쪽에서는 옛날에 될 사람 밀어주자 이래가지고 될 사람이 진보 그릇이었거든요. 근데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제 민주 그릇도 우리도 된다. 이 지점에 왔기 때문에 단일화가 쉽지 않은 지점이어가지고 누가 될 사람인지는 따져보자 이런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더 예측하기 어려운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우리 통영 고성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봤습니다. 통영 고성 지역은 우리 최영도 교수님께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는데, 한국당의 아성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선거 때는 무투표로 당선됐죠. 전국에서 유일했었죠. 유일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못 냈고요, 당시에. 근데 통영 고성은 이제 보통 이제 농촌 지역 또 도농 지역 선거가 그렇습니다만 도시와 농촌군이 이제 시와 군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통영시가 아주 인구 구성이 높고요. 그래서 지금 후보가 또 어디 출신이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또 통영 고성은 특히 조선 산업의 후방 그런 산업들이 많은 관계로 지금 굉장히 경기가 또 안 좋은 지역, 산업위기 지역입니다. 경제 문제가 또 같이 들어올 수 있군요. 한번 자 그러면 대통령 선거도 한번 볼까요? 통영 고성 지역에 경남 평균은 문재인 후보가 0.5% 정도 졌는데 통영 고성 지역에서는 큰 차이로 졌군요. 그만큼 통영 고성 지역이 보수적이라는 의미도 될 테고요. 지난해 지방선거도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요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가 고성 출신이니까 고성에서는 김경수 후보가 앞섰고요. 통영 지역에서는 또 김태우 후보가 앞서는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를 보면 특징이 쭉 보면 그 어떤 선거에서도 민주당 계열이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김경수 지사가 당신의 고향이라 할 수 있는 고성에서만 김태호 후보를 약 3% 정도 앞선 게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민주당으로 있어서는 민주당의 무덤 과거에는 감히 꿈도 못 꾸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지난 지방선거에 김경수 지사가 당선이 되고 통영시장이 강 시장이 민주당이고 그리고 고성 군수가 또 민주당이어가지고 이제는 꿈꿀 때도 됐다. 지금 한국당에서 지금 공개 오디션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금 어제가요? 통영 고성 지역 면접이 있었다면서요? 네, 당초에 통영 고성 지금 여기가 이군에 나온 지역구고, 근데 지금 당협위원장은 서필원 전 행정안전부 차관입니다. 지금은 행정자치부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이 서필원 전 차관이 있던 이 당협위원장을 지금 다시 공모를 한 셈입니다. 재공모를 했죠. 재공모를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 사람이 했습니다. 전직 의원도 한 분, 주로 수도권에 계시던 전직 의원 한 분 신청을 했는데 결국 아마 지역 연고성, 지역에서 얼마나 그동안 기반이 있느냐를 가지고서 세 분, 김동진 전 통영시장, 서필원 차관, 그리고 천영기 전 도의원 세 분이 했습니다. 했는데 역시 약 1시간씩 진행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또 오디션인데, 그리고 배심원단이 있어서 이 배심원들이 이제 판단을 하겠죠. 기선 잡기 대단하다고 하는데 민주당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통영 고성 지역에서 모처럼 경합이 붙고 있다면서요? 저희가 이제 꿈꿀 때가 됐다는 점이 예전에는 후보 자체를 못 내서 무투표 당선 지역에다가 지금은 이제 이 보궐선거에서 전직 전직 우리 지역위원장과 그리고 현직이었던 지역위원장이 서로 이렇게 경합하고 있습니다. 홍순우 전 지역위원장하고 그리고 출마 때문에 이제 지역위원장을 던진 우리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이 지금 이렇게 경합을 하고 있는데 꿈꿀 때가 되긴 했지만 얼마 안 남은 시간 단일화해서 단일 정비로 세게 붙어도 모자랄 판인데 만약 경선할 게 아니라면 중앙당에서 좀 빨리 정리해줘서 후보가 좀 빨리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창원 성산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정의당과 민주당 지금 가세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진보 통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 후보들 다 얘기를 해보거든요. 그 정의당 쪽 얘기를 해보면 한국당과 정의당의 양강이라고 하고 또 우리 민주당 후보랑 얘기를 해보면 무섭게 치고 올라와서 이제는 해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다 하고 선거 때 누군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각각의 나름의 근거를 갖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정말 아까 우리가 선거판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어떤 단일화되면은 승부를 해볼 만한 것이고 만약 나눠져 있을 때는 자기의 실력을 보여서 내가 독자 생존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예. 과거 우리 상원 성산 지역 선거에서 네. 저 민주당이 양보라고 해야 되나요? 민주당이 단일화를 했었죠. 예, 양보해 준 적이 여러 번 있었지 않습니까? 계속 출마 강행을 했으면은 안 되는 판이니까 접었으니까 양보가 맞죠. 예, 예. 진보 중에 누가 되는 것이 낫다는 민주당의 판단이 있었을 테고요. 예. 이번에 보면 요 앞전에는 또 민중당하고 정의당이 또 단일화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노회찬 후보 때. 예, 예. 이번에 그러면 또 하나의 관건은 민주당이 양보할 것이냐. 예. 부분인데 민주당 양보할 민주당 가능성이 입장은 그 여기는 무조건 선거를 후보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예. 정의당과 민중당은 또 이렇게 서로 예. 단일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 논의는 하고 있으니까 네네. 근데 그 어떤 틀의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서 그것마저도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 민주당하고 먼저 하느냐 같이 하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보니까 정의당은 지역 구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그렇죠. 해보자. 그리고 민중당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을 투표를 대상으로 먼저 해보자. 하자. 예. 이게 서로 저는 뭐 이쪽을 택하면 이쪽이 유리하고 저쪽을 택하면 저쪽이 유리한 게 너무 명백한 구조라서 시소의 양쪽 끝이군요. 절충하지 않으면 아마 답이 없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있는 진보 쪽이 저러면 보수 쪽은 맞습니다. 강기훈 지금 전 의원이 지금 당의 위원장이고 네. 이번에 뭐 후보로 유력한 셈인데 지금 여론조사상으로 1등입니다. 네. 1등인데 또 지금 보면은 그 당선되었던 19대 선거 구도로 지금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19대 때는 진보가 분열되고 네. 예, 민주당과 지금 뭐 이렇게 진보신당 이게 뭐 정의당 분열되고 분열되고 이제 그래서 당선될 수 있었고 20대는 이제 통합 단일화되면서 고배를 마셨고 또 하나는 여기에 그런 구도와 함께 지금 창원 경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창원 네. 경제 핵심이 성산구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산업도 직결돼 있고 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가져왔던 아주 혹독한 경제의 겨울, 이 겨울을 새봄에 어떤 그 꽃을 피우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권토중래의 의지와 플랜을 얼마나 보여주느냐가 이 지역에 상당히 수준이 높은 군자층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의 표심들을 상당히 좌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산구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국당이 50%를 안 넘는 게 한국당의 주자가 우리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경제가 어려운 것을 그럼 누구가 대안이냐 라는 것에서 뚜렷한 시민들이 확신을 못 갖고 있고 그다음에 선거에 이겨본 경험을 갖고 있는 곳이니까 지금은 각자 도생하지만 어쨌든 이기기 위해서는 묘수를 둬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최근에 최종적으로는 결론을 막판에 몰릴 수도 진보가 있습니다. 예. 예, 힘을 합할 수도 있다는 그래서 지금 말씀인가요? 민주당의 권민호 후보나 네. 정의당의 여영국 후보나 민중당의 손석형 후보가 어쨌든 간에 내가 될 사람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은 각계로 열심히 뛰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손을 맞잡아 가는 이기기 정도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후보 개인의 역량으로 이 선거를 치르도록 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이게 상당히 중요한 네. 정말 권토중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동남풍의 어떤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거대한 후보가 온단 예, 말이에요. 거대한 후보가 아니더라도 중앙당에서 집중해서 새로운 중앙당 차원에서 예, 총력전을 정책 공약이라든가 캠페인이라든가 뭐 예컨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차원의 비패 또는 뭐 최저임금제와 오히려 조직 노동자에 휘둘려서 진짜 힘없는 노동자와 소상공인 서민들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경제 실패 그걸 살릴 정책을 이제 정말 하 변호사 말씀처럼 보여주면서 네. 총력전을 하려고 할 겁니다. 지난해 지방선거가 끝난 지 10개월이 지났고 또 이번 이제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을 1년 앞두고 있단 말이죠. 예, 그만큼 뭐 다음 총선을 앞두고 중요한 선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필승의 전략 어떻게 두 분 장자방께서 필승의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하 변호사 부탁드립니다. 예, 민주당 권민호 후보가 다른 후보가 없는 한에서는 민주당 지지율만큼은 빨리 자기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서 다른 후보와에서 차별성을 더 보일 때 네.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후보 개인의 영향을 넘어서 이 자유한국당이 여기에 이 선거에서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플랜을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막 그런 정책, 그리고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이기 때문에 산업 정책의 아주 큰 정책 공약, 이것들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문제는 경제야. 문제는 경제입니다. 예. 사실 뭐 선거는 축자여야 하지요. 예. 이번 4월 3일 지방 우리 보궐선거가 나의 고민을 대신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축제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오늘 토론 임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사회 빅이슈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분석하겠습니다. 김민욱의 기자 콜럼보.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죽음, 고독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살림살이와 쓰레기들이 방 안에 뒤엉켜 있습니다. 생수통과 햇반용기, 양념통이 누군가 살고 있었던 흔적입니다. 71살 김모 할아버지는 지난달 이 방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숨진 지 나흘 만에 발견됐습니다. 이웃과 교류는 없었습니다. 좀 이웃과의 교류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몰라요. 나 잘나지 아무것도 몰라요. 기초생활수급자인 김 할아버지는 10여 년 전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었는데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집안에 거실에 누워 있는데 집안이 엉망이었어요. 뭐 밥도 이 사람 잘 안 챙겨 먹고 결국 종합적인 영양결핍으로 해가 사망한 거거든요. 지난해 6월 부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55살 A씨가 숨진 지 2달 만에 사회복지사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전신이 백골화돼 모발과 뼈만 남았을 정도로 그의 흔적은 희미했습니다. 들어갔을 때는 이미 다 부패돼가지고 말 그대로 뭐 뼈밖에 없었지요. 뼈밖에 없었고. 사회적 고립으로 초래된 고독사가 중장년층부터 고령층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취약계층의 실태를 들여다보기 위해 마을 활동가와 함께 어르신들을 찾아갔습니다. 집에는 오랜만에 들어온다, 그죠? 식사하셨어요? 식사는 안 했다. 83살 강모 할머니는 다리가 불편해 요양보호사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다 보니 사회활동까지 제약돼 홀로 힘겨운 생활을 지속해왔습니다. 돈이 좀 넉넉하면 이 다리도 가가 자주 주사맞게 막 조금 덜 하는데 이래 지금 아빠가 이래 못 견디고 이 파수리에 부치가 댕기도 지금 자꾸 모듈로 쓰고 안 간다 입니까? 부산 계금동 단칸방에 사는 95살 이모 할머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혼자 살게 된 지 40년이 됐습니다. 자식들과의 연락이 끊긴 지 오래고 몸 곳곳이 아프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힘든 것은 불쑥불쑥 찾아오는 외로움입니다. 가장 외로울 때가 언제예요? 혼자 있으면 외롭지. 네, 오늘 김민욱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눌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경일 우리 사회복지연대 팀장 특별히 나와주셨고요. 예, 정연홍 우리 전 연재서 강력팀장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범죄심리 전문가시죠. 이상문 영산대 교수 그리고 김훈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홀로 맞이한다는 것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먼저 조금 정리해야 될 게 고독사 개념, 이게 어떤 개념인가요, 이 개념이? 예, 이제 고독사 개념을 이제 처음 만든 곳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서울시 복지재단입니다. 여기서 이제 규정을 보면 독거인이나 1인 가구가 홀로 이제 쓸쓸하게 사망한 후에 방치된 채 발견되는 걸 뜻하는데요. 네. 이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 기준을 따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사망한 지 3일 지나서라는 단서가 붙기도 하죠. 그런데 이게 법적 용어가 아니다 보니까 사망한 지 사흘 지나면 고독사고 또 사망한 지 이틀 지나면 그건 고독사가 아니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정연훈 팀장님 현직에 계실 때 강력, 형사 이쪽에 잔뼈가 굵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찰에 계실 때 이런 고독사 어떻게 많이 접해보셨습니까? 예, 아직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여러 건을 해봤습니다. 네. 그중에 기억 남는 게 2014년 7월 말경에 네. 그 수영구 망미동에 원룸에 이제 기가던 여성이었는데 네. 집주인이 17일 만에 발견돼서 사망한 사건이었는데 이 여성은 상당히 똑똑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네. 그렇죠. 서울에서 중학교를 다닐 때 네. 학생회장도 하고 아하. 또 영어를 워낙 잘해서 친구들이 얘기할 때 똑똑했었는데 네. 중3 무렵에 가정사정으로 집에서 가출을 해서 네. 전국 이곳저곳 다니면서 했는데 오빠의 말에 의하면은 아마 젊었을 때 술집 접대부로 있다가 아마
죽기 전 이제 2014년 6월 16일자 그 마지막 메시지가 네.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붉은 점이 나고 배에 복수가 찬데 잠이나 좀 푹 잤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 있었군요. 예, 마지막 메시지를 보내고 아마 병사한 곳으로 영양결핍으로 병상은 추정됩니다. 이분 그때 돌아가셨을 때 나이가 어느 정도? 44살 된 한참 젊은 나이였네요.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변사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시면 네. 그 조치를 어떻게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일단 변사 신고가 이제 그 지구대나 네. 그 파출소에 먼저 들어오면은 지구대에서도 이제 형사과로 당직에다가 전화를 합니다. 네. 이런 우리 관내에 좀 변사체가 있다. 네. 그러면 형사팀장 또 이제 감식반 출동 대기조 형사죠. 같이 나가면은 네. 일단 저 현장 보존이 최고 이제 우선이지만 이게 이제 고독사인지 또 뭐 자살인지 타살인지 먼저 이제 확인하게 되죠. 사인 여부를 가리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예, 그렇죠. 그 당시 나갈 때도 또 그러니까 금시하는 의사를 같이 동행하죠. 동행해서. 예, 같이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면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부산 경남 지역이 고독사 고령화가 전국 최고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그러면 이게 고독사 비율도 고령화에 맞춰서 높아지는 건가요? 예. 일단 이 부산시가 이제 고독사 통계를 이제 처음 수집하게 된 것이 이제 2017년 6월경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고독사 관련 언론 보도가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난해까지 고독사 통계를 보면 모두 68건입니다. 이 가운데 화면에 나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장년층이 34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여성보다는 남성이 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또 기초수급자보다는 비수급자가 많았고요. 질병이 있는 경우가 많았고 알코올에는 의존하지 않는 경우가 근소하게 높았습니다. 남녀 비율 중에서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1년 반 동안에 68건이면 한 달에 몇 건씩 발생한다는 건데 부산이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많은 이유가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고령화 문제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부산의 고령 인구 비율이 16.5%로 8개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홀로 계시는 노인분들, 특히 가족과 이웃과 이렇게 단절된 분들이 고독사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바로 중장년층입니다. 이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 마땅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집에 이제 고립되어 있는 경우, 이런 40, 50대들이 고독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또 고독사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부산의 지역 경제 상황이 많이 안 좋은데 이런 안 좋은 지역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교수님, 이 고독사가 얼마나 되나 이거 추측이 가능한가요? 예, 고독사에 대한 어떤 실태에 대한 추측은 무연고 사망자 수의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통계 자료를 보면 1220명이 무연고 사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13년도에 1280명. 예, 1280명. 네, 그렇군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난 2017년에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급속히 늘어나고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무연고 사망자 수의 41.5%가 노년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고독사의 핵심은 이제 관계가 끊어져서 장례를 치러줄 사람이 없다는 것에 있는데요. 때문에 사회복지연대에서는 이번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산시 16개 구군의 무연고 사망자의 현황과 장례 집행 건수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쭉 한번 분석해 보셨네요. 특이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어떤 점이? 기초생활 수급 여부와 큰 관련이 없었다는 지점이었습니다. 보통 기초생활 수급자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홀로 많이 돌아가시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예, 통상 그렇게 행정에서 많이 분류를 하는데요. 실제 3년간의 집행 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수급자의 경우 238건이 있었고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208건이 있었습니다. 30여 건 정도 3년간 차이가 있긴 했지만 큰 경량이 없었고요. 특별하게 수급자가 더 많았다라고 판단하기는 행정적인 오류가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특이했던 지점은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점인데요. 이 지점에서 순수 무연고 사망자이냐 내지는 가족이 시신 인도를 포기해서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좀 다르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는데 가슴 아픈 것이 가족 애체가 이어지면서 가족의 시신 인도를 포기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점입니다.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강경팀장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이게 가족이 있는데 자 시신을 인수해 가라
이렇게 했는데 뭐 인수 못하겠다 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실제 그 가족이 시신도를 하는 여부와 관계없이 네. 무용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가족이 있든 없든 가족이 인도를 거부할 경우 예. 또 아예 인도할 연락할 가족조차 없을 경우 두 개 다 같은 상황이 될 수 있네요. 예, 둘 다 국가에서 장례를 치르도록 돼 있고요. 국가에서요? 예. 네. 그 기준에서는 수급자, 비수급자가 다르게 좀 나눠집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거해서 장제급여가 지급되고 있고요. 비수급자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네, 장례비가 지원이 됩니다. 기준은 75만 원의 비용으로 지급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지점에 대해서 한계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팀장님 현직에 계실 때 뭐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저 해운대에 근무할 당시인데 네. 하루에 당직 하는데 변사 사건 출동을 5번을 했습니다. 하루에 5번을 했습니다. 뭐 다 뭐 고독사는 아니지만도 뭐 자살도 있었고 다른 이제 병사도 있었는데 요 재송동의 그 가정주택에 이제 고독사한 사건인데 이분은 아마 너무 오래돼서 이제 시신이 이제 썩는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이제 창문으로 구덕에 계속 나오니까 이웃 주민이 119에 신고를 해서 현장에 갔더니만은 문을 안으로 시정되어 있었는데 시체는 뭐 거의 뭐 못 알아보기 힘든 상황이었겠네요. 아주 약한 부분은 빨리 이렇게 부표되잖아요. 그런데다가 얘기를 들어보니 술로 나날을 보내다가 알코올 중독도 있었고 뭐 이것도 막 영양결핍 이래서 막 고독하게 이게 그건 가족이 아마 안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죠. 네. 지자체별로 이런 고독사에 관련된 대책이 요즘에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야구르트 배달 사업이라든지 안심콜 뭐 이런 것들을 저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업들이 크게 효과가 없는 건가요? 아예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단순 발견의 의미가 강하고요. 또 1인 가구의 경우에 그 내가 혼자 사는 걸 어떻게 알았냐 타인의 간섭으로 비춰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사후 대책 말씀드리자면 시신을 사망하신 이후에 발견하는 대책으로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마을의 어르신들이 직접 아까 중장년 남성이 취약계층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엄마처럼 이게 밥을 챙겨주고 반찬을 챙겨주는 어떤 효과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돌봄의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도적으로 확장해 보자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한 지역 내 돌봄의 순환을 구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고독사 예방 또는 고독한 삶의 변화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고 보이는 지점입니다. 조금 전에 언급하셨던 개인정보보호법도 그렇고요. 고독사에 대한 법적 용어도 아직 정리가 완전히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좀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변호사님. 그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지난 가을 그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그 더불어민주당의 기동민 의원이 그 고독사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 방지법 를 조속히 입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렇게 촉구를 한 적도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국회 차원에서 조속한 입법이 아마 기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요. 어떻습니까, 교수님? 고독사를 우리보다 먼저 겪었던 데가 아마도 일본일 것 같은데 이쪽은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예, 일본에서 이제 고독사라는 용어가 이제 처음 나오게 된 것이 1970년대입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이나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떤 뭐 집배원이나 아니면 가스 검침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의심이 가는 곳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적인 어떤 네트워크를 어떤 증가시키기 위해서 많은 연령대 개인들이 같은 건물에서 살면서 뭐 세면실이라든지 아니면 세탁실을 공용함으로 공동 사용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콜렉티브 하우스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취재 과정에서 마을 활동가하고 함께 이제 뭐 취약계층이나 1인 가구 여기 계신 분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이분들도 확실히 이웃과 교류하고 또 가족과 연락이 지속적으로 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마을 활동가님이나 많이 도와줍니까? 저런 양반들이 많이 도와준다. 김치도 담아주지요. 또요? 반찬도 해다 주지요. 또 어디 놀러 가면 데리고 가지요. 모임 있으면 불러주지요. 그거 얼마나 고마워. 참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올해는 죽으려고 했는데 한 2, 3년, 4, 5년 더 살아야겠다. 이렇게 같이 집에 맨날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지켜봐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가장 많은 변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고독사를 흔히들 사회적 타살로 부르는 이유가 조금 전 내용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추운 겨울날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기자 콜롬보였습니다. 수사한 경찰관이 불법 키스방에 앉아있다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키스방에 적발된 뒤에도 장소를 옮겨 또 다른 키스방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 경남의 사건 사고와 이슈를 들여다보는 밥상머리 토크 시간입니다. 김민욱 기자. 예. 방금 화면에 나왔는데 말이죠. 예. 키스방이 뭐 하는 곳입니까? 사실 저도 가보지 않아서 이거 좀 설명하기가 좀 난감한데 네. 이제 키스방이라고 하면 이제 일정한 공간에 이용료를 내고 네. 거기에 소속된 뭐 여성과 키스를 한다 뭐 이 정도인데요. 입맛 맞추는 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유사성이 사실은 이제 그런 예. 문제 때문에 네네. 사회적으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요. 사실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제 청소년이 출입하거나 또 청소년을 네.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현지 경찰관이 불법 키스방 운영하다가 한 차례 적발됐는데 그 이후에 또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습니까? 이게 이제 해당 경찰관이 이제 처음 적발된 게 이제 지난해 6월이었는데요. 불법 키스방에 앉아 있다가 단속반에 이제 딱 걸렸던 거죠. 당시에는 이제 지인이 운영하고 있다. 나는 이제 관계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네. 경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가 운영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뭐 이 경찰관이 굉장히 좀 대범하고 아니면 좀 무모하다고나 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업소를 차렸던 곳이 네. 부산 진구 양정동의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구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적발이 되었는데 근처 학교에 있었던 그렇죠. 일인데 예. 말이죠. 그래서 이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또 네. 차로 10분 거리에서 또 다른 유사 업소를 이렇게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단속 최일선에 있는 어떤 실무자가 이런 불법적인 영업을 하게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참 어이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담당 경찰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그냥 단속만 됐지 실제로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기소가 많은 거고. 업장이 있는 곳이 이 환경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김은태 변호사님 이게 뭐 어떻게 법정 용어인가요? 예, 그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에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절대보호구역까지 상대보호구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키스방은 위 구역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업종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게는 첫 번째 업소가 아마 네. 유치원에서 한 8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 업소가 초등학교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적발된 곳이 양정인데 네. 양정이면 부산지방경찰청이 그렇죠. 있는 네. 곳입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참 정말 강큰 경찰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데요. 네. 더 놀라운 건 이제 단속에 나오니 네. 종업원에게 네가 사장이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허위 자백도 강요하고 심지어 종업원을 도피하게까지 했다고 합니다. 법을 잘 아는 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불법 업소 단속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첩보나 신고를 받고 하는 건가요? 제가 재직할 당시에는 키스방이라는 이게 업종이 없었고. 없었습니까? 이제 이발소, 성병 이발소. 대패 이발소? 그렇죠. 네네. 안마 시술소, 안마, 스포츠 마사지. 네네. 이런 게 상당히 성행할 텐데. 동부에 근무할 당시에. 네. 부산역 주변에 보면 그 이발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예, 그 당시에. 이제 이 이발소가 이제 한 군데에 있는 게 여러 군데 있다 보니까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발소는 잘 되고 자기는 안 되고 하면 이제 신고를 종종 하기도 하고. 시기심 때문에요? 그렇죠. 네. 또 이제 돈이 없이 들어가고 서비스를 받고 나오면서 내가 신고하겠다 하면서 또 이렇게 이제 당사자가 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곤 했습니다.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단속하는데 어려운 점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입구에 이제 CCTV가 달려 있고 또 이제 벨이 작동이 되면 누가 들어오면은 안에서 소리가 나게 돼 있는데 이제 안에서 보고 화면을 보고 이게 단속반이다 또 손님이다 이걸 판단해서 문을 열어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때 아마 저 행사를 미리 손님을 가장해서 안에 침투를 해놓고 안에서 이제 폰으로 뭐 메시지를 주라. 그럼 들어가겠다 해서 단속을 한번 했는데 그 성매매 여성이 너무 다급한 나머지 전거품을 이렇게 삼켜버려갖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사무실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술해야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압수 영장이 필요하거든요. 영장을 바로 받아갖고 아마 위내시경으로 끄집어낸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참. 수사가 쉬운 게 아니군요. 진짜? 이게 지난 여름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들었는데 변호사님 이번에 그러면 선고가 나온 건가요? 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부산지방법원이 그 해당 경찰관에 대해서 징역 2년에 추징금 2,810만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현행법상 키스방은 자유업종으로 분류가 돼 있어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처벌이 좀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해당 경찰관의 영업장이 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있어서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두 번째 적발된 것은 유사성 행위가 확인이 되어서 성매매 처벌법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법원도 언급을 했는데 경찰의 명예를 훼손한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그러면 형량이 더 무거워지는 겁니까? 경찰관이라고 뭐 가중처벌을 받는다기보다는 그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특히나 하지 말아야 될 이 사건과 같은 성매매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겠죠. 정말 뭐 극소수의 탈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물전 망신, 뭐 꼴뚜기가 시킨다는 딱 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도심에 멧돼지 출몰했다고요? 네. 이게 그젯밤 있었던 일인데요. 그젯밤 부민동 도심에서 이 경찰과 멧돼지 간의 추격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지금 도로를 달리고 있네요. 갑자기 도로에 멧돼지 한 마리가 뛰어들고요. 이어서 경찰이 뒤를 쫓기 시작하는데요. 이 1시간 뒤에 멧돼지가 이번엔 아파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이제 추격이 이어지고요. 이 순찰차가 멧돼지랑에 두 차례 돌진합니다. 결국 쓰러진 멧돼지를 경찰과 소방이 포획했습니다. 진짜 놀랐어요. 막 설치고 다녀요. 우리 사람이나 안 다쳐야 될 긴데 그런 생각뿐이죠. 겨울철에 이런 멧돼지 출몰 사고 좀 납니까? 제가 알기로는 뭐 겨울에 또 뭐 이렇게 먹이가 없으면 내려오기도 하고. 보통 7, 8월 달에 이렇게 주택가에 많이 내려오고 이제 아마 5월 달에 이때 새끼를 놓고 이제 먹이가 부족하니까 민가로 내려와서 이제 이렇게 뭐 사고를 저지기도 하고 또 뭐 민가를 사람 다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종 있어 종종 있습니다. 보죠. 이게 이번 사건도 보셨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멧돼지 출몰하면 112에 신고하고 그러면 그렇죠. 또 경찰관들이 또 출동하신단 말이죠. 이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뭐 사실은 걱정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뭐 포획을 하는 게 최고의 이제 그게 뭐 이렇게 예방책이겠지만도 총을 잘못 쏘게 되면은 멧돼지가 안 맞고 다른데 유탄이 튀어서 이제 다른 사람이 다칠 피해가 하기 때문에 총 쏘기도 못하니까 아마 조금 전에 그 화면 나오듯이 순찰차로 들이받은 것도 뭐 총을 쏠 수 있었지만도 총을 잘못 쏘는 경우에 이제 지혜 2, 3회 피해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고 또 저렇게 추적하게 되면은 멧돼지 자체가 난폭해지니까 다칠 우려가 많이 있다 보죠. 멧돼지를 흥분시킬 수도 있고 그렇죠. 지난 기장인가 뭐 김해 이쪽에서 많이 나타나고 또 이제 원춘당에서 검정산에 내려온 멧돼지가 출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틀 전에 저 사례는 보니까 우리 출동하신 분들이 차로 충돌해서 잡았는데 잘한 걸로 아주 지혜롭게 하신 거다, 그죠? 지혜롭게 한 거죠. 보니까 멧돼지 덩치도 상당히 있어 보이던데요. 사실 뭐 부민동에 출몰한 멧돼지 크기가 150kg 정도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멧돼지 출몰해가지고 큰 사고가 벌어진 일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7월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남 하동에서 이제 고속도로로 이제 멧돼지 한 마리가 뛰어들었고요. 이 멧돼지를 피하려던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으면서 오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12명이 부상을 입은 적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나타난 멧돼지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재물 손실이 벌어질 경우에 이 피해는 그러면 고스란히 당사자가 안아야 되는 건가요, 변호사님?
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습니다. 네. 이 법을 보면 그 일상생활 중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야생 동물로 인하여 네.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고요. 사람이 다치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유가족에게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자체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네. 근데 이런 인명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되고 뭐 승용차 손괴라든지 그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피는 안 되는 네, 거예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뭐 어쩔 수 없이 피해자분이 감당을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보험으로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 당사자가 보험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뭐 멧돼지 출몰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뭐 서식지 파괴 또 개체수 증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내려오는 건데 이걸 노리고 또 뭐 범행도 저지르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입니다. 네, 그래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것 자체가 앞서 김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범죄가 됩니다. 그래서 밀렵꾼들이 뭐 덫이나 올물을 사용해서 야생동물을 포획해서 포획한 동물들이 뭐 대부분 뭐 멧돼지나 오솔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동물들의 어떤 쓸개가 보신용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앞서 그 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어떤 포획된 어떤 동물들이 그 학대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기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 뭐 약효에 좋다라는 어떤 잘못된 어떤 속설이 있어서 더더욱 이런 어떤 특징이 잘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마구잡이로 설치한 올무 이런 것들의 덫이나 올무에 이게 뭐 멧돼지 유해 조수뿐만 아니라 또 이게 뭐 보호해야 될 또 뭐 이게 생물들도 잡히는 경우가 많을 테니까요. 또 그런 부분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추운 날씨 때문에 먹을 게 없어서 도심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또 사람한테 피해가 되니까 또 어떻게 사살 안 할 수도 없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지금까지 밥상머리 토크였습니다. 참석해주신 네 분 패널 고맙습니다. 네, 30분 후에 이어지는 뉴스아이에서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뤄진 의제들 전성호 기자가 부산 경남의 시각에서 풀어보고요. 부산 시내 주요 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교통사고를 줄이게 될지 황보람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또 도로 한복판에 전봇대가 세워진 이후 강소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금까지 시사만사였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